한국 경제 성장세는 지금 충분한 거냐, 정말 탄탄한 거냐, 우리 경제가 금리를 올릴 때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분명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전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최근 고환율 흐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또는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사실은 환율이 높은 수를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이유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수출 기업들이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 들이는데, 그렇게 벌어온 달러를 국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환전을 잘 안 한다. 왜 이런 거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한 거죠. 뭐 미국에 투자를 대규모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투자 자금을 미국에 원화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달러화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남겨놓는 차원도 있었을 거고, 동시에 좀 있어 봤더니 벌어들인 달러를 바로 환전하지 않고 뭐 좀 가지고 있어 봤더니 시간을 끄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로 환전했을 때 손에 쥐게 되는 원화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뭐 저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전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 특히 중요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잘하는 수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는 그 논란이 많았던 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개미, 서학개미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미국에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사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니까 왜 환율 올라가는 탓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 우리가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투자했더니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우리를 지목하는 거냐. 뭐 저라도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산 게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환율 올라가니까 왜 그 이유를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주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런 억울함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뭐 그게 꽤 긴 기간 동안 이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뭐 짧게만 보더라도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주식 투자 붐이 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을 많이 사셨던 분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주변에서도 보셨을 거고,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지금 국내 경제 주체들이 부진한 한국 경제 성장률, 낮은 투자 수익률, 낮은 금리 때문에 해외 금융 투자를 늘려온 것도 사실이고, 뭐 그것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뭐 경제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정책 당국의 뭐 대응과 관련을 해서 도대체 외환시장에 정책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라는 의견이 분분할 때, 구두 개입이었는지 뭐 실제 개입이었는지 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정책 당국의 액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몇십 원 떨어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볼 때 뭐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환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것 같고, 뭐 여기에는 뭐 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집값도 안 잡히고 가계부채도 늘은데 한국은행이 집값 떠받치겠다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 논리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금 뭐 통화량 증가에 대한 논란으로 또 이어지면서 결국은 환율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것이 저는 단순히 논란을 넘어서 앞서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내 경제 주체들, 특히 개인들도 해외에 많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 수익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굳이 낮추려고 하면 불만이시겠죠. 본인의 투자 수익률에 유리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또 굳이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개입해서 본인들의 소중한 국민연금을 또 써가며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반갑지 않으셨을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의 적절성 또는 뭐 시기, 그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 뭐 이런 것과 뭐 맞물려서 뭐 이러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논란이 뭐 상당 기간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은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매출이 그 비용에 해당되는 코스트보다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화 위주로 수출을 하고 달러화 위주로 수입을 했었을 때 플러스 효과가 더 클까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까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실 거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수출을 할 때 반드시 달러화만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받을 수도 있고 원화로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로부터 달러화를 주고 수입을 많이 해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들여와서 원화를 많이 받고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기업은 수출 중심 기업이 아니죠. 내수 기업인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극단적인 예가 수입 업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수출 기업들은 플러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수익 기업들은 마이너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제가 어떤 상황이냐 맥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떠냐? 제가 앞서도 한국 경제의 예상되는 키워드로 초양극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실적, 주가, 재무 건전성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더라도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업종의 수출, 제조업, 대형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많은 내수 중심 기업들, 뭐 소비나 국내 투자나 건설업에 걸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러한 수출과 내수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을 감안할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6년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향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은 답이 없죠. 뭐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실 수도 있고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니 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니 한국은행의 통화 금리 정책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한국은행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령 그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이 챙겨야 되는 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펴야 되고 금융시장도 너무 불안정하게 하면 안 되고 경기가 또 너무 나쁘게 하면 안 되고 가계부채가 또 너무 늘어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서울 지역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변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되는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챙겨야 되는 게 한 6, 7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한은이 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달성해야 되는 정책 목표는 한 6, 7가지가 되는데 할 수 있는 액션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가지 정책 수단밖에 없다. 그럼 이때 결국 남는 것은 각 매 상황마다 한국은행이 어떠한 정책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 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한국은행이 집값 지켜주려고 집값 유지하려고 금리를 낮춰줬어. 또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뭐 경기에 신경을 써서 금리를 낮췄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꼭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매크로 경제를 보아왔던 입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5년 한국은행의 예상과 전망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 이거는 숫자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년 전쯤이었던 24년 연말 기준 한국은행의 25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분기 한번 내놓으니까 24년 11월에 나왔던 전망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에 달할 거라고 보고서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25년 경기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물론 거기에는 뭐 계엄이라던가 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같이 뭐 좀 예상외였거나 예상과 달랐던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저희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있죠. 가령 1년 전 24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할 텐데 26년 1분기부터 낮은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전쟁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있었던 전망의 가정과 전제였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한 1년 가까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지나왔는데 지금이 26년 1분기 아닙니까? 근데 관세 전쟁은 이미 트럼프가 늦게 잡아도 25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부터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가정과 전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틀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11월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12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계엄과 같은 상황을 뭐 당연히 예상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떤 이유였건 간에 이제 뚜껑이 열리고 25년 한국 경제 흐름을 살펴보니 뭐 누구보다도 사실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잘 살펴볼 수 있었겠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을 집계하고 발표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봤더니 이게 전혀 생각하고 다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심상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5년 상당 기간 동안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었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경기가 부진하고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5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계엄이 있고 다음번 대선이 있기 전까지 그 6개월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경기 흐름이 안 좋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재정정책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뭐 집값, 가계 부채, 그리고 뭐 환율, 뭐 이러한 물가에 대한 우려까지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경기였던 거죠. 경기에 가장 웨이트를 많이 두고 최우선에 두면서 금리를 인하를 했던 거죠. 당연히 금리 중심 통화정책 시스템 하에서는 정책금리를 낮추면 돈은 풀리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 뭐 한국은행이 뭐 최근에 뭐 다른 보고서도 내긴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그래서 돈이 더 풀려서 그것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 건 맞는데 왜 그랬나? 어떤 상황에서 그랬나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는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한국은행이 챙겨야 될 것은 굉장히 많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경기, 물가, 가계부채, 집값, 환율. 근데 어떻습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2% 목표 물가 상승 수준까지 잘 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높다. 계속 오른다.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은 금리를 빨리 올려야죠. 근데 뭐 제가 예상하기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빨리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앞서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 성장세는 지금 충분한 거냐, 정말 탄탄한 거냐, 우리 경제가 금리를 올릴 때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분명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전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때 저희가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올해 봄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의 수장이 교체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한국은 뭐 연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미국은 거의 교체가 확실시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뭐 총재 수장이 교체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통화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통화 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올해 뭐 적어도 봄을 지나면서 중요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벤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